짧은 시간에 비가 강하게 왔다 그치는 이른바 도깨비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충청권엔 비가 많이 올 걸로 예보돼서 대청댐이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백지화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탓에 사업을 멈춘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권력형 비리라는 민주당 주장에 맞대응하고 나섰는데 양평군 내부에선 원안과 변경안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설치한 방파제가 바닷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제주 해변이 온통 초록색 해조류로 꽉 찼습니다. 해수욕장이 아니라 파레밭으로 바뀌어버린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웠지만 내일은 새벽부터 또 강한 비입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장대비가 중부지방부터 예보돼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도깨비 장마라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충청권에 있는 대청댐이 올해 처음으로 미리 수문을 열고 폭우에 대비했습니다. 현장에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뒤로 대청댐 물이 쏟아지는 게 보이는데 방류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방류는 오늘 정오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보다시피 대청댐 수문은 6개인데요. 현재 모두 열렸습니다. 물이 쏟아지면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고 가까이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물의 양은 초당 700톤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로 대청댐 수위도 꽤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문을 열기 직전 수위가 73.2m였는데요. 주민들과 협의했던 적정 수위를 70cm 남겨둔 수치였습니다. 내일 하루 충청권에 많게는 1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 비의 양을 보면서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예, 내일 비가 많이 올 거여서 미리 방류로 대청호 수위를 낮춰서 대비하는 건데 그런데 방류하면 또 일단 하류의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하류 쪽 대비는 잘 돼 있습니까? 네, 대청댐에서 방류하는 물은 금강줄기를 따라서 하구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정오에 수문을 열자마자 하류 쪽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한 수변공원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고 낚시꾼이나 야영객,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래도 미처 접지 못해서요. 공원 천변에 쳐져 있던 텐트 한 동이 물에 잠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비가 이번 주에 많이 온다고 해서 아무래도 하류 쪽 주민들은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댐 하류 지역에서 3년 전에 큰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해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오늘처럼 댐 수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천이 넘쳤고 과수원과 논이 잠겨서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올해 장마 초부터 수문을 열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 그때를 떠올리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이제 다 죽어가지고 쓰들 못하니까 그냥 다 캐 버린 상황이지. 지금 또 이제 물이 옥수수하고 고추 심었는데 지금 물이 또 이렇게 뺀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산사태입니다. 이미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습니까? 네, 내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관계기관들이 오늘 호우상황대처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산사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전국 산사태 취약 지역은 3만 곳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장마가 예년보다 길 것으로 예고가 됐고 벌써 물을 머금은 집안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조승현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빛 아래서 흙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더니 눈 깜빡할 사이 돌덩이와 함께 와르르 무너집니다. 강변도로 터널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진 흙과 돌 300톤, 먼지 구름이 도로 넘어 강 전체를 뒤덮습니다. 어제 낮 강원 정선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2005년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육계리가 전체 그쪽으로 다녀요. 택시를 불러도 글로 가고요.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비가 이어진 뒤 돌이 계속 떨어져 지난 7일부터 통행을 막아뒀습니다. 산사태 난 곳에서 600m 떨어진 강변도로 입구입니다. 이렇게 울타리와 통제선을 쳐서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읍내로 가려면
강 건너 고갯길로 돌아가라는 안내판도 세워놨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언제 통행이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도 크고 작은 낙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석들이 추가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젯밤 충북 충주시 중앙탄면에서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지난 5일 산사태로 막힌 상주 영천 고속도로 구간은 닷새가 지난 지금도 복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장맛비가 다시 쏟아집니다. 땅이 물을 머금을수록 산사태 위험은 더 커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당분간은 많은 비가 왔다가 습한 더위가 번갈아 오는 도깨비 장마입니다. 쉽게 말해 고온 다습, 습식 사우나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모처럼 구름은 걷히고 햇빛은 뜨거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9도, 대전은 31.5도, 대구 3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습도가 높은 일부 남부지방은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광주와 목포, 순천 등은 습도가 80%에 달해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2도 안팎 높았습니다. 비가 그치면 대체로 시원해지는데 최근 날씨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지면이 젖어 있는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됨에 따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높은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장맛비가 찾아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 등은 120mm 이상, 전라권과 경북 북부 내륙은 10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한 비가 쏟아졌다 멈추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고기압과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해 곳곳에서 끈처럼 얇은 비구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부지방엔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고 남부지방엔 목요일과 금요일 잠시 비가 그쳤다가 오는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네, 백지화 위기에 몰린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라고 연일 공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종점을 변경하기 전, 그러니까 원안의 종점 근처에 민주당 소속 전 군수의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원안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선언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며 거듭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별도 TF를 꾸리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안보다 대안도선의 교통 흐름이 더 효율적이고 사업비 역시 1,000억 이상 더 늘어난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140억가량 증액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며 거듭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똥굴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 노선의 종점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땅이 있고 특히 정 전 군수의 아내가 예타 통과 직전 사들인 땅도 있다며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원안 종점에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지점에 땅이 있어 특혜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사이 정작 속이 타들어가는 당사자는 양평 군민들입니다. 원안과 변경안, 노선의 종점 두 곳을 두고 여야가 갈라진 만큼 민심도 두 쪽 났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인구 12만 명의 양평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을 국토교통부가 백지화하면서입니다. 양평군청 주변에는 고속도로 백지화를 반대한다, 건설 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백지화 반대를 말하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백지화를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멈춰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단식 농성까지 하며 원안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는지, 누구를 위해 변경했는지 의혹을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양평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당초 고속도로 종점으로 검토됐던 양서면에선 종점 변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드물머리 교통량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해결책으로 양평 고속도로 부분이 생긴 거지. 사실 강산 가면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노선 변경에 따라 새 종점으로 거론된 강상면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로 볼 때는 강가에서 생기는 게 훨씬 낫다 봐야죠. 양평 군으로 보면. 양평 시내 이거 다른 건너기 시내인데 바로 올라타면 되는데. 종점 변경과 관계없이 여야 모두를 향한 쓴소리도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글로 강화로 해주기로 했었대. 텔레비전 보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와서 뭐 땅 주기도 하냐? 20년 전에 사는 놈 걸. 여당 대표는 사람은 무슨 뭐 사과해야 된다는 건 뭐 불났은 거 아니고 사과해야지 그건 그런 게 말이 되냐. 놀리는 거지. 이런 가운데 양평군청은 노선 변경안이 경제성 등에서 더 낫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사실상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일본으로 가서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총리 관저 바로 앞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과 IAEA는 중국과 한국의 원전에서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물타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시민은 민주당 의원단에 반대하는 근거를 대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야당 의원단 시위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일본 중의원 회관 앞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내일 모레 가두 시위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의 입장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과거 발언들을 송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IAEA의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1년여 전 집권 여당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IAEA에 대한 입장이 사뭇 달랐습니다. IAEA의 그 적법성,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정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국민의힘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처리를 해서 핵종을 다 걸러내고 삼중수소만 남아있는 그마저도 바닷물에 희석해서
내보냈는데 바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야 모두 정권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탓에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감사원에서 시작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기 위한 조사는 태어나자마자 임시 번호를 받은 201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기록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이걸 갖고 있는 곳이 경기도뿐입니다. 여기에서만 3,000건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조사 대상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들어옵니다. 2012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아이의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친엄마입니다. 정말 없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습니다. 여중생은 집에서 낳은 아이를 아파트 밖으로 던졌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 2015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무조건 주는 임시번호 시스템이 자리 잡은 이후 사건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림자 아기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들을 찾아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사이 3,454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견된 2015년 이후 그림자 아기 수의 5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예방접종 기록은 2009년 시범사업이 도입된 경기도를 빼면 다른 지역엔 없습니다. 복지부는 2,000여 명을 먼저 조사하고 여러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림자 아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온라인 유행 주식, 이른바 밈 주식이라 불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인데 1년 동안 주가가 1,500% 오르더니 오늘은 장중 한때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뛴다는 판단에 증권사들은 아예 주가 전망을 포기했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 100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은 직장인 점심밥상에서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1년 전에 많이 들었는데 결국 안 샀거든요. 근데 엄청 후회되네요. 주식 산 친구들이 있어서 배 아프네요. 주식은 뭘 많이 안 하는데 갑자기 올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살 걸이라는 그런 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수익률을 인증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재료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란 기대에 개미들이 몰렸습니다. 덕분에 1년 만에 주가가 1,500% 올라서 카카오를 제치고 시가총액 13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열을 우려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서 너도 나도 유행처럼 투자하는 밈 주식이 된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식 가치가 번 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은 2차 전지 업체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에코프로 자체가 그동안 최근 몇 개월 동안 딱히 회사의 잠재 가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급변할 만한 요인이라든지 급변한 포인트가 없단 말이에요.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판단한 증권사들은 지난 5월 이후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이나 주가 전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그 방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전에 전화해서 따로 내고 싶다고 하면 별도 계좌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뒤에는 청구서를 아예 따로 발송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전기요금 청구 내역입니다. TV 수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KBS와 EBS가 한전을 통해 받는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30년간 전기요금과 함께 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를 따로따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분리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뒤인 내일 모레부터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한전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모레부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집의 세대주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이체 괴자에선 TV 수신료를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관리비와 함께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따로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분리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을 예정입니다.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확정해서 고객님들의 이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는 임시 조치이고 앞으로 두세 달 뒤부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를 각각 만들어 발송한다는 게 한전의 계획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안 내도 전기를 끊는 것 같은 강제 조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한전과 실무 협의에 나서는 한편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 논란이 되는 일이 또 나왔습니다. 비상임인 각 지역 선관위원들이 돈을 모아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여행 경비 등을 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들을 살뜰히 챙긴 건데 따져보면 챙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과는 별개로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커지며 실시됐습니다. 선관위 직원 128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여행 경비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9만 원을 받아 필리핀 여행을, 또 다른 직원은 139만 원을 받아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20명을 포함해 대부분 전별금이나 명절 기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선관위원이 선관위로부터 받는 회의 수당에서 지출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사로 경력금 차원에서 지급된 사안이라고 유권 해석했지만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원은 정당과 자체 추천으로 임명되는 비상임직으로 249개 시군구 선관위에 각 9명씩 임명됩니다. 정치 지망생이 많은 편으로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선관위가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매달 200여만 원의 월정액 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2019년 지급을 중지하라고 했지만 예우 차원에서 노정희, 노태학 등 전현직 선관위원장도 매달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관위 측은 올해 1월부터 규칙을 바꿔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찰기가 자기네 영공을 침범해왔다며 또 그러면 격추하겠다고 했습니다. 침범도 안 했는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인 건데요. 다음 주에 처음 열리는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NCG 회의를 앞두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로 동해에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정탐 활동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격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1969년 일본 해군 항공기지를 이륙한 미국 EC-121 정찰기와 1994년 주한미군의 OH-58 헬리콥터를 격추했던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미 공중 감시 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담화는 다음 주 열릴 한미 첫 NCG 회의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도 북한은 한미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며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낸 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습니다. 7, 8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북한이 미리 명분 쌓기 그리고 책임은 한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존 웨이드너 주한 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오늘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효과가 큰 집속탄이라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동맹국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반응입니다. 집속탄의 특징이 무차별 타격이어서 민간인 피해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백기현 기자입니다.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하자 긴밀한 동맹인 영국과 캐나다 등이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The UK is signatory to a convention which prohibits the production or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discourages their use. 민간인 피해가 큰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전에 집속탄을 사용한다며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luster bombs should never be used. That's crossing a line. 백악관은 매우 힘든 결정이라면서도 탄약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일시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탱크와 전투기 등을 지원해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지지부진하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I don't see anything wrong with that. They would be a game changer in the counteroffensive. 동맹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내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쟁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네, 집속탄이 왜 금단의 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지 김민관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립니다. 집속탄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백 발의 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스틸레인, 강철비라 불리는 무기입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최대 수백 발의 작은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하면 이렇게 소형 폭탄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소형 폭탄 하나하나가 이 두꺼운 장갑차와 탱크 그리고 벙커까지 폭파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목표물만 정밀 타격하는 폭탄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축구장 최대 4개 크기의 면적을 동시 타격합니다. 즉 정확성보다는 최대한 넓게 공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변 민간인까지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형 폭탄이 제때 터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발률이 일반적으로 20%에서 최대 4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이렇게 불발로 남은 탄들은 전쟁이 끝나도 지뢰처럼 땅속에 있다 민간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오스와 베트남에선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속탄 불발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BBC는 어린이들이 불발된 집속탄을 장난감으로 착각하거나 호기심에 만지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집속탄 불발탄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 97%가 민간인이고 그중 절반이 10세 안팎의 어린이였습니다. 집속탄은 하늘에서 지뢰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는 여론이 커졌고 2010년 유엔은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고 대치 상태인 남북한은 물론 미국도 이 협약에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이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온 서방 동맹국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이 파래로 뒤덮였습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방파제 때문인데요. 방파제를 없애자니 태풍이 걱정이고 그냥 두자니 온통 파래밭이라 다른 해양 생물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리발도 소용없습니다. 주변은 온통 초록색 파래로 뒤덮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하얗게 썩어버립니다. 치우고 또 치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악취도 심합니다. 최악이죠, 최악. 장마철 되면은 이 맞바람 불 때는 썩어내려 이제.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300여 미터의 해변 전부 파래로 뒤덮였습니다. 파도에 밀려 담처럼 쌓여 그대로 굳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파래가 이대로 찢어져도 얘는 얘대로 자랍니다.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통해서 계속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곳엔 여름철에만 1만여 톤의 파래가 쌓입니다.
정상적인 생태계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적당한 빛과 적당한 수온,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와 봤습니다. 직접 걸어보니 파래가 발에 자꾸 걸립니다. 물반 파래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모래밭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원래 해수욕장인데 이렇게 파래가 많이 쌓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완전 파래밭이죠, 파래밭. 어느 날 갑자기 보드가 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파래가 이곳을 점령한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1990년대 설치한 방파제가 문제였습니다.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왔다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구멍이 작아지는 병목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만 안에 있는 높은 영양염의 물들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파래가 많아지면 다른 해양 생물들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 죽어가잖아. 조개 같은 거, 보말 같은 거. 이것이 덮어져니까 숨을 쉬지 못해서. 막 이것만 완숙하게 하영하영 올라오는 게 이 다리 종경이까지 막 올라온 게. 관광객도 발길을 돌립니다. 바다 같지는 않아요. 사막에 12시간 정도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나면은 풀이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파래는 가축의 사료로 쓸 수도 사람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밭에 걸음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당장 방파제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태풍 피해를 막고 고기잡이 배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거하는 거밖에 없고 그 방파제를 설치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건데 파래 때문에 제거한다고 했을 때는 또 파래를 없애는데 매년 1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지자체는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파래의 성질을 자원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주민들이 파래의 습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제주바다는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택배 상자 안에 있던 공업용 스프레이가 폭발해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노동자는 2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가 잘렸고 최근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던 꿈은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무너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마지막 상위에 오른 건 웨하스 과자입니다. 손모아 작별 인사하는 동료들은 한숨을 쉽니다. 영정한 사진은 웃는 모습이지만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청년, 지난 3일 택배 상자를 옮기다 안에 있는 공업용 스프레이가 폭발해 숨졌습니다. 32살 베트남 노동자 당구이 중입니다. 오빠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이 청년, 왼손 손가락 2개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안산시 한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말려 들어가 잘렸습니다. 위자료를 못 받았고 지난해 11월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7개월 끈 재판, 지난달 28일 1,000만 원 보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이제 전달해드렸었고 당구이 정치는 그 돈이 빨리 나오면 이제 돌아가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판결을 들은 청년은 기뻐했습니다. 돈을 받아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5일 만에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당구이 중은 화장했고 곧 뼈가루는 고향으로 보냅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진짜 못 받고 일하는 건 맞아요. 너무 대우도 차이나고. 엄마와 가정을 이뤄 잘 살겠다던 32살 청년의 꿈, 이제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인천에서 SUV 차량의 담벼락을 뚫고 3m 아래 놀이터로 추락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부인이 숨졌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그네를 탑니다. 아빠는 옆에서 등을 밀어줍니다. 조용한 놀이터, 그런데 갑자기 흙과 나무에 이어 SUV 차량이 뚝 떨어집니다. 놀라 아이를 안고 몸을 피했던 아빠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핍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이 놀이터와 맞닿은 아파트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떨어졌습니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담벼락까지 뚫고 떨어져 앞범퍼와 유리창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집에 있는데 여기 집가 주변에 앵소리를 하더라고. 3m가 넘는 높이에서 추락하며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60대 부인은 숨졌습니다. 여자분은 거기 이렇게 누워 계시고 남자분은 걸어나와서 놀지 않더라고.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4살 아이가 갑자기 40도 넘게 열이 나고 숨을 못 쉬었습니다. 급했던 보호자는 근처 파출소로 달려갔는데요. 경찰차에 태워서 달렸고 아이는 제때 치료받았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구대 앞에 검은 차량이 멈추고 노인이 뛰어내립니다. 급히 들어가서 손짓하며 뭔가를 설명합니다. 듣던 경찰관들이 달려나가고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내립니다. 4살 손녀가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쭈무를 해요. 경직이 올지 모른다고. 가는데 너무 신호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 여기 파출소가 생각났어요. 화면으로도 축 늘어진 아이. 할머니는 경찰차 뒤에 탑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이가 갑자기 40도 넘는 열이 나자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늦기 전에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119를 기다릴 새가 없었고 일단 달렸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얘가 이렇게 보니까 자는 것 같아서 서희하고 깨워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경광봉을 흔들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 막히면 18분 만에 갈 병원,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감염병에 걸렸다고 다행히 응급실로 빨리 이동해서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아이가 걸린 병,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뇌염이나 심근염이 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구대에 엄마와 할머니 손잡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러 온 겁니다. 나는 우리 동네에 파출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의 인사에 경찰관도 고맙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광화문 하면 떠오르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 이 현판은 사실 잘못 복원된 겁니다. 석 달 뒤면 현판도 광화문도 150년쯤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광화문은 요즘 월대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제시대 철로로 훼손된 월대까지 다시 세우면 광화문은 원래 모습을 거의 되찾게 되는데 오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 광화문 현판입니다. 왕의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현판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순환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었고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또 훼손됐습니다. 1968년 광화문을 다시 세웠지만 현판에는 독재자의 글씨가 걸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한글 현판 광화문. 이 현판 하나를 제외한다면 모든 자재가 돌,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며 현판을 새로 만들었는데 광복절에 맞춰 급하게 복원한 탓에 석 달 만에 쩍 갈라졌습니다. 이후 옛날 그림을 비롯해 새로운 사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검은 바탕에 금박 글씨로 새 현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무의 글씨를 조각한 뒤 동판을 글자 모양대로 잘라 붙이고 금박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문화재청은 월대 복원이 끝나는 10월 새 현판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광화문이 제 모습을 찾기까지 꼭 158년이 걸렸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며칠째 치열합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는 데서 시작된 특혜 의혹은 알고 보니 원안의 종점 근처에는 민주당 소속 양평군 전 군수의 땅도 있더라는 걸로 번지고, 또 알고 보니 김부겸 전 총리의 집과 땅도 양평에 있는데 그러면 김부겸 특혜 의혹인가 하는 데까지 번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양평에 땅 있는 사람들 전부를 뒤지고 난 후에야 자, 이제 고속도로 얘기하자 할 것인지. 이런 속도라면 다음 주말쯤엔 사실은 누가 양평 해장국을 참 좋아했다더라 라는 말까지
나올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양평 종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에 고속도로 무산 위기에 고속도로 양쪽의 주민들, 즉 수도권 양평의 주민들만 소갈이입니다. 국토부는 변경된 노선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 보면 지난해 원래 양평구는 변경된 노선이 더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노선 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여사든 전 총리든 전 군수든 또는 그냥 어떤 주민이든 누구든 다른 힘이 피성적으로 작용했는지만 살펴보면 될 일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의혹이 계속되면 1조 8천억 원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풀면 그만이지 사업을 무산시킬 건 아닙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때 당시 원희룡 후보는 가장 의혹 제기를 잘했던 일타강사 후보였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지만 이젠 적장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우리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의 새 사령탑이 됐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입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과 아시안컵에서 우리와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를 잘 아는 만큼 위협적인 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In order we achieve our goals and make the fans happy. But 다른 선수들이 고전했던 37번 홀드를 가뿐히 통과하자 이렇게 환호가 터집니다. 안병여제 김자인 선수가 주종목인 리드에서 4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로써 리드 종목 30번째 우승도 달성했는데 세계 남녀 선수를 통틀어 최다 기록입니다. 2년 전 딸을 낳은 뒤 은퇴를 고민했던 김자인은 딸에게도 이런 우승 소감을 남겼습니다. Maybe she sleep now, but I want to say to her, 오기야 사랑해. 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 지역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서는 장성철, 방원석 두 분과 함께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